AI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특히 생성형 AI를 빼고서는 지금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AI에 대한 감동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컨설팅 회사 같은 이런 회사들의 자료들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 회사들이 촉이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회사들의 자료들을 봐요. 딜로이트라든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파이낸스 쪽에는 JP 모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촉이 좋기 때문에 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간에 도입을 하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결국은 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것은 뭐 영향 안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트를 이제 줄이는 거죠. 코스트를 줄이고 그 대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코스트를 줄이고 효율을 이제 높이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이제 AI가 이제 하게 된다는 거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뭐냐 우리들의 소비자들, 그러니까 신문으로 따지면 독자들한테도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AI 시스템을 결국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산업별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했죠. 그래서 우리 그 작은 뭐냐 신문사에서도 이게 우리 어떻게 하면 AI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신문산업과 관계해가지고 나오는 뭐 AI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을 뽑을 때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헤드라인을 뽑을 것인가 했을 때 그 헤드라인을 뽑는 알고리즘들을 제안하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뽑아내는 헤드라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아닌 것으로 뽑아내는 헤드라인을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이제 연구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헤드라인의 데스크에서 뽑기 전에 한번 그러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쳐서 하는 거죠. 걸쳐서 하면 그것이 자동으로서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회사 자체 내에서 이런 것을 하기는 뭐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면 한국원전진흥재단 같은 과제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지역에도 메일이라든가 영남외고 같은 데서 한국원전진흥재단에 과제를 신청해서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한 1억 정도를 이제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그 알고리즘을 우리 시스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또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에 맞춰서 하던 그런 일들을 훨씬 더 자동화를 이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논리력, 그 다음에 라이팅을 잘한다. 그러면 논리력과 라이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전진흥재단에 계획서를 쓰면 돼. 계획서를 써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개발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개발을 잘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런 교수들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든 그 논문 같은 경우에도 재난 상황에서 가장된 기사를 쓰지 않는 AI 알고리즘이라는 논문을 이제 그런 논문들이 우리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실리게 있거든요. 자, 그런 생성형 알고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GPT, 챗 GPT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쯤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유료 버전인 GPT-4가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도 유료 버전인 GPT-4는 안 쓰고 있어요. 저도 3.5만 이제 쓰고 있는데 3.5하고 4.0을 비교했는 그러한 논문들을 보면 4.0이 확실하게 우수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점에서 우수할까?
저망성에서 우수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풍부함에서 우수하네.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들을 주는 것에서 우수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 이 GPT-4를 어떻게 합니까? 유료잖아. 공짜로 쓰고 싶잖아. 공짜로 쓰고 싶으니까 공짜로 파는 아이디를 생성해주는 이런 이제 소위 불법적인 사이트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얻게 되면 제 아이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내주는 아이디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나쁜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 아이디로는 질문하지 않았던 것들을 질문하고 내 아이디로는 그렇죠? 잘 하지 않았던 것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범죄 혹은 부정적인 목적으로 채찍질이 일어나는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I 시스템을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곧 우리가 댓글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댓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좋은 목적으로만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나쁜 목적으로도 댓글을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MIT 이름을 걸고 있는 이런 그 학술지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뭐가 DBR 같은 거죠. 정말 비즈니스 리뷰 같은 건데. 근데 이 기사들을 보면 또 재밌는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보는데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 영국의 이제 회사인데 핵심 그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에서 만든 것이 이제 챗GPT인데 우리가 이 회사에서 만드는 이런 것들은 그럼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일까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심을 이렇게 좀 이제 가져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포털이 다음하고 네이버드가 이게 국회 청문회까지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에러들이 특히나 어떤 에러가 요새 가장 주목받고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되느냐. 불과 지난달에 나오는 논문인데 그 학술대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어요. 엄청 놀라운 결과를 리포트를 했어. 챗GPT 그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꿔서 메타로 이름을 바꿨잖아. 그래서 메타도 자기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놨어. 구글도 내놨잖아요. 바드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최근에 이제 또 내놨잖아. 그러는데 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나왔는 이 결과물도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만들어낸 거는 좌파래. 그런데 메타가 만들어낸 거는 우파라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실증을 하면서 이게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어. 그래서 해놨죠. 권위주의적, 그 다음에 리버테리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어서 되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안 되면 챗GPT 오픈 AI에서 만들어낸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좌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메타 건을 좀 메타나 페이스북은 내가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의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가 청문회에 자주 나왔잖아. 그래서 상당히 마크 주커버그는 네이버하고 비슷한 입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뉴스 서비스를 안 하든지 해야지 자존심 상해서 청문회에 정치인들한테 완전 불려나가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우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두 개가 이게 그랬더니 이 논문이 나왔어. 이 논문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해당 회사에 인터뷰를 했어. 그러니까 이 해당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우리 서비스만의, 우리 언론사만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서비스만의 특징, 피처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특징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회사가 우리 대구 신문이 원래 우파야. 우리 원래 좌파야 라고 이게 특징일까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야, 그거 아니야. 피자 아니야. 그냥 버그야, 버그라고 얘기할 거야. 버그 알죠? 컴퓨터 작동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거.
버그라는 거야, 버그. 너무 웃긴 대답이잖아. 이거는 버그라는 거야. 이건 우리가 의도하게 했는 특징이 아니래. 우리 프레임이 아니래. 의도하는 알겠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AI가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 그 다음 세대거든요. 포스트 소셜 미디어인 거야. 그 다음 세대인 거야. 근데 소셜 미디어 시대에, 그러니까 처음에 소셜 미디어가 페이스북이 언제 등장했냐면 2004년도에 등장했어요. 우리 유채영 기자 몇 년생이에요? 2000년생이잖아. 그러니까 유채영 기자가 4살 때 페이스북이 등장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이 소셜 미디어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언론의 좌파, 우파 프레임을 막 생산하는 것과 다르게 소셜 미디어를 자유롭고, 그렇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정보를 교류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매체라고 막 우리 학자들도 얘기하고 서비스 만든 회사들도 얘기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더 시끄럽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만나 지금 불려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페이스북이 자기네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공개하겠다고. 그래서 공개하겠다니까 이 데이터 가지고 연구를 할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최근에 사이언스에 나왔어요. 사이언스. 2023년도 7월 28일 특별해요. 근데 이 사이언스에서 그래서 나오는 이 커버 페이지예요. 7호도에. 7호도. 이 7호도의 커버 페이지 그림 보면 되는 알죠? 페이스북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를 해보니 어때요? 지금 서로 어떻게 바다 위에서, 그렇죠? 뭔가에 타고 있죠? 바다에서 붕 떠보는 하고 있어서 딴 방향 보고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해놨잖아. 진영놀이에 빠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 와이어에도 접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분열이 되기 위해서 접속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셜 이슈에 논문이 몇 편이 쓰였어요. 그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했는 거. 사이언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지의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와 비등하는 것이 이제 네이처예요. 네이처. 사이언스는 미국의 대표예요. 네이처는 영국의 대표예요.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에 실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학자로서 인생이 끝났다라고 미국권에서는 얘기해요. 영국에 있는 학자들, 옥스퍼드라든가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옥스퍼드에서 연구년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박사는 미국에서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 이제 그 사이언스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웃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권에 있는 대학들, 한국 대학도 마찬가지죠. 사이언스하고 네이처 논문이 하면 예전 같으면 대통령실에서 하한이 많아. 네? 그래서 사이언스에 이제 이렇게 실린 거야. 그러니까 분열되기에 대해서 봐야 돼. 이게 소셜 미디어 시대 결정판이야. 소셜 미디어. 그러면 이 소셜 미디어 시대를 극복한다는 인공지능도 방금 얘기했잖아. 어떻게 될까요? 좌파 우파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내놨어요. 저는 네이버 서비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점수를 주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해놨는데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 사람은 당연히 한국어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챗 GPT와처럼, 그다음에 메타의 그러니까 라마처럼, 구글의 바드처럼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가 편향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테스트도 해봤대. 논쟁적인 것을 예컨대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급식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할까? 이런 거죠. 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질문이죠. 저는 편향되는 질문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무료로 제공된다 할까 했을 때 보편주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무료로 제공받아야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선별복지주의자에서는 아니다. 그렇죠? 급식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세금으로 제공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선별주의자들은, 선별적 복지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예시를 들면서 이제 네이버가 자기네한테 이제 하겠다.
이렇게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 이렇게 중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튜닝을 해놓은 거예요. 튜닝. 왜 이렇게 놨을까요? 네이버는 비즈니스 목표가 어딜까요? 비즈니스 목표가 어딜까요? 저거 누구한테 팔려고 네이버는? 네이버는요 공공기관에 팔려고 해요. 공공기관에.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왜? 또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오픈 AI의 챗GPT라든가 메타의 서비스 라마라든가 구글의 바드는 안 쓴다고 해요. 왜 안 쓸까요?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해외 회사를 쓰면 정부기관에서 해외 회사를 쓰면 우리 데이터가 바깥으로 유출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못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우리는 엄청 커요. 특히 IT 분야에 내수 시장이 엄청 커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못 쓰고 있어요. 아무도 세계에서 안 쓰는 HWP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수 시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세계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국내 공공기관들을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떤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이 바보의 튜닝을 해놓은 거예요. 튜닝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 그러니까 수렴하는 측면에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IT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 사실. 왜? 우리는 내수 시장에 특화돼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쁜 측면도 있죠. 그래서 또 이제 하나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유럽에서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한테 이제 세금을 막 매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일부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유럽의 소위 말해서 한국처럼 폐쇄적인 정책으로 해가지고 IT 서비스를 만들 때 유럽 사람들만 써야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미국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이 너들이 우리한테 돈을 내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뭐냐? 한국의 IT 기업인 협회라든가 뭐는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유럽이 그렇게 자국 시장을 막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IT 기업을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억지로 왜 한국 시장 이미 예수용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많은 장치들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AI가 이제 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정말로 중요하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세계를 잡아먹을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메타버스가 세계를 막 잡아먹을 것처럼 얘기했고, 그렇죠? 그 앞에는 NFT가 세계를 잡아먹을 것처럼 얘기했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인공지능하고 사실 인공지능은 더 기반 기술이니까 메타버스라든가 NFT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AI가 전 세계를 잡아먹고 있을까 하는 가장 빨간색. AI, 인공지능도 뭐냐? 러스트. 녹슬어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인공지능도 녹슬어요. 제가 그 대구 신문에 미행하는데 저한테 한 달에 2번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국장님 한 달에 한 번만 쓰면 되지 않을까? 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쓰면 그 감을 잃어버립니다. 2번 쓰세요 이런 거야. 한 달에 한 번 쓰고 싶었는데 AI는 있잖아요. 한 달에 2번 가지도 안 돼요. 몇 번을 녹여줘야 돼요. 몇 번을. 계속 데이터를 어떻게 합니까? 피딩. 녹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녹이 슬어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버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이 AI는 녹이 안 순하면 뭘 먹을까요? 당연히 데이터를 먹어야 돼요. 데이터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밖에서 제가 AI 전공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데이터 전공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AI 전공자가 좀 더 요리를 잘 만드는 사실은 식당에 사람들이 먹는 요리를 만들어놓는 사람이라면 저는 오히려 재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까워죠. 그렇죠? 재료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먹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리사하고 재료를 만드는 사람하고 붙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난 좋은 재료를 공급해줬는데 네가 이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는 왜 내 재료값에 대해서 정당한 값어치를 안 해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와? 당연히 어디서 갖고 와요? 네이버가 하는 거, 포털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디서 갖고 와요? 언론사에서 거의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온라인적인 언론사 데이터들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도 나왔잖아요, 지금. 뉴욕타임스에는 이용 약간의 AI가 우리 데이터 수집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야. 마치 검색 엔진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게 금지한 크롤러,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코드를 하나 써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색 엔진 못 들어와.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 우리 데이터를 검색 엔진이 포털이 안 가져가지만은 단점은 뭐예요? 우리가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 검색이나 포털을 통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스는 틀리 전 세계적인 뉴욕타임스들 AI 너도 우리 데이터 갖고 가지마 라고 명기를 한 거예요. 음악사는 빌보드 뮤직 구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 갖고 가도 되는데 갖고 가는 대신 돈 내나 재료값 달라는 거예요. 재료값을 달라는 거죠. 이렇게 요리사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과의 경쟁이 이제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협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협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협상들이 이제 여기 보면 영국의 대표적인 것이 가디언 해갖고 PA, 뭐 로이터. 그래서 쭉 있잖아요. 가디언은 간혹 AI가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로이터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렇죠? 와이어드는 이제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약간의 그 동전의 그 이면처럼 내부 언론사에서도 우리가 AI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사용할 수도 있죠. 좀 더 좋은 재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재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완성품을 해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AI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해당되는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출판사들도 어떤 추세, 지금은 이런 추세, AI를 가지고서 사용하는 논문에 대해서 입장이 좀 달라요. AI를 사용해서 하는 논문에 대해서 네가 예컨대 영어 표현 정도로 수정하게 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AI를 사용해서 거의 저자 수준으로, 그렇죠? AI가 많은 부분에 직접 집필하는 경우. 그러면 그 AI를 내가 공동 저자로 포함시켜주는 인정해주는 출판사가 있고 학술지 가운데서도 이건 안 된다. 공동 저자는 AI가 자격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I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어. 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는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인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술지도 같은 여기 대구신문도 그러면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거지. AI가 기자로서 AI 기자를 우리가 할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AI 기자는 인정 안 할 것인가? 저라면 당연히 AI 기자를 인정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AI 저자를 인정하는 쪽으로 저는 변화라든가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샤네트라고 아까 얘기했던 제 학생하고 최근에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샤네트는 절대 챗GPT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엄청 강경한 입장입니다. 왜 그랬더니 챗GPT를 사용하는 것은 나의 개인정보를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이에요. 완전히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AI 기자를 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이제 결정을 해서 이런 것을 이제 내부의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죠. 사실 우리가 만든 재료들을 훔쳐가는 집단은 이제 생성형 AI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했지만은 이제 생성형 AI 말고도 같은 재료 장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텔레비전이라든가 방송은 지금 뭡니까? 우리 지상파, KBS, MBC에 뭐 2천억, 3천억 적자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OTT 때문에 이렇게 적자를 전에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MBC 적자, 뭐 KBS 적자 이거는 뭐 그렇게 천억 단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케이블 TV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케이블도 이제는 뭐냐면은 OTT 서비스라고 하는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라든가 이쪽으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전통적인 그러니까 미디어가 위기가 소위 전염되고 확산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유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좀 힘들어지는 그렇죠. 그런 이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OTT도 재미를 좀 보고 있다가 최근에는 OTT도 다른 서비스 많이 나왔잖아요. 넷플릭스도 나오고 뭐 디즈니도 나오고 국내에서는 그렇죠 쿠팡도 이제 뛰어들었잖아요. 쿠팡도 뛰어들고 뭐 디빙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장 전체가 지금은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비판의 말이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냐, 광고를 제공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서 뭐 대구신문을 홈페이지로 보면 광고 구글 센스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진짜 뭐 역겨운 광고들이 막 홈페이지에 많이 뜨잖아요. 또 신문사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구글 센스하고 계약이 되니까.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뉴스가 아닌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콘텐츠가 아닌 것들이 이제 피드들이 이제 막 이제 뛰고 있는 거죠. 특히 그래서 OTT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드라마만 누렸어. 그렇다 보니까 방송하고 좀 경쟁이 좀 더 심했죠. 전통적인 지상파만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탐사 보도까지 들어온 거야. 탐사 보도는 방송보다는 신문의 영역이 더 강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검색 알고리즘 할 때 네이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언론 매체에서 하지 않은 그 기사들을 많이 하는 언론사들을 자기들 알고리즘에서 우선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그럼 이제 탐사보도라든가 혹은 이제 뉴스제일평가위원회가 지금은 이제 한동안 정지되었지만 제일평가위원회도 자기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탐사보도 같은 기사들이 많을수록 자기들이 점수를 많이 주겠다. 지금 OTT가 지금 이게 저널리즘까지 돼요. OTT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가 아니라 OTT 저널리즘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가 다르죠. 얘네들이 정말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얘기했던 감시견의 역할을 하느냐, 혹은 탐사 저널리즘을 하느냐, 그럼 저널리즘이 지키고 있느냐, 혹은 노골적 촬영과 그다음에 말초적인 그런 작업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냐 외설이냐라고 구분하는 것처럼 예술이냐 외설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현세의 만화 그러니까 이현세 볼 수도 있겠는데 이현세 합니까? 이현세 씨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지금 네이버에서 웹툰을 다시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70이 넘었는데 이현세의 그 신이 아르나스인가 거기 그것도 예전에 예술이냐 외설이냐 해서 이제 도봉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OTT 저널리즘도 이제 그런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OTT 이제 전반에서 구독률 이외에 광고 수익 창출하다가 노력하는 대표적인 이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을 찾아라든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 거를 그렇죠. 한국 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초비상인 거죠. 이거는 방송 드라마만 경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잡지까지 그러니까 신문라든가 잡지 같은 그런 것까지는 초비상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OTT 한국 뉴스까지도 이제 위협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공지능을 얘기하기 전에 벌써 우리 판 내에서 미디어판 내에서 벌써 이런 세상이 이제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 한마디가 앞서부터 얘기해요. 다음 세대의 미디어는 지난 세대의 미디어의 콘텐츠로 포함한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혁신은 너무 시장에 나아가면 시장보다 거리가 많아지면 채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앞에 있는 것들을
적절히 융복하고 하고 다음에 조금씩 같이 하면서 서서히 스며들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뭡니까? 다음 세대는 지난 세대의 미디어를 콘텐츠로 방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라디오가 등장했을 때 라디오 케이스 TV 스타 했잖아요. 그런데 라디오 케이스 TV 스타라고 하는 그 영화의 뮤직비디오가 당시에 그러니까 그 MTV인가 거기에 첫 번째로 방송되는 거 뭐냐 뮤직비디오 얘기를 했었거든요. TV는 시각화된 라디오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했잖아요. 도서관. 다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난 세대의 미디어들은 항상 공격을 받는 거지. 왜냐하면 재료로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료로서 이용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내 게 아니라 로이터니까 영국의 이제 그러니까 유럽 쪽에 이제 미국하고 해가지고 서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사가 판단하는 2023년도 가장 중요한 수익권을 보면 구독 멤버십이 있고 광고 네이티브 광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사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언론사는 지금 구독료는 지금 많이 50%도 안 되잖아요. 지방 언론 같은 경우는 뭐 구독료는 지금 10%이겠습니까? 그렇죠? 광고가 거의 그러니까 특히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광고들 특히 메이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도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구독 멤버십이 있는데 구독 멤버십이 해서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 네이티브 광고 해서 여전히 이제 구독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표를 이제 왜 보여주느냐 하면은 자 여전히 구독료가 근데 어렵어요. 오히려 증가를 했잖아요. 74%에서 80%, 75%, 80% 증가를 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타임지가 디지털 구독자를 이제 폐지했다는 거예요. 타임지는 뉴욕 타임스 말고 그러니까 잡지로 나오는 거죠. 타임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타임지 그 복사집에서 판매하는 거 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막 그래서 요새는 학생들 그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예전에 도서관에 가면 이제 도서관 복사집에서 타임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판매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 타임지가 디지털 구독자를 이제 폐지했다는 거야. 그래서 브랜드 중심의 비즈니스로 이제 전환하다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뉴스만 판매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좀 이제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여러 사업들을 이제 해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한겨레는 모바일 앱의 개편과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있고 한국일보는 관심 있는 주제를 보다 구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한 유료 구독을 도입할 계획이고 오히려 지금 유료 구독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미국을 대표했던 타임지는 이렇게 디지털 구독지를 폐지를 해놓고 오히려 이것을 미끼 상품으로서 제공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은 타임지는 뭘 하자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 미끼 상품으로 해서 다른 상품들을 개발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타임지의 사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타임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지배구조에 뭔가의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은 코로나 전에.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CRM 회사예요. CRM에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스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유명한 이런 회사들이 자기들이 고객들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종의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회사가 이 바로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중간에서 그거를 다 처리해주는 회사. 그래서 이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회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너무나 디지털 혁신을 잘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이런 회사. 이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그 고객과의 접점을 잘 하는데 2018년도에 이 세일즈포스의
그러니까 CEO, 대표인 마크 베니오프라고 하는 친구가 제 타임즈에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인수를 했어. 지분이 인수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회사의 경영권을 보니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회사의 방향을 보니까 이 회사가 브랜드가 있단 말이야. 타임즈라고. 원래 그렇죠. 이 선정한 인물도 있고 여러 브랜드가 있고 타임즈에 한번 등장을 하면 각각의 그 기업이라든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하니까 우리가 뉴스로는 그냥 공짜로 주고 이 회사의 브랜드를 가져가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 마크 베니오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는 아직까지 미지수였어요. 근데 이 친구, 마크 베니오프라는 친구, 근데 이 친구의 이 회사 세일스포스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왔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전에는 이 회사에서 온라인 원격 근무가 상당히 더 활성화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IT 크라우딩 시장에다가 들어갔는데 정말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러면서 대박이 또 있는 거야. 원래 잘 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운이 따라주는 건지 진짜 코로나가 이렇게 못했잖아. 근데 그 직전에 이런 IT 클라우드 시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세일스포스라는 회사는 최근에 웹3, 웹 3.0 그러니까 암호화폐 이런 거 연결되는 블록체인과 연결되는 것이 고객 관계 서비스에서도 다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웹3 소비자 교육하는 그런 사이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회사가 그런 것을 하니까 이 크립토, 암호화폐, 코인과 토큰도 타임즈에다가 넣겠다는 거죠. 블록체인도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 지분을 바뀌었으니까. 이 경영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정말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의사결정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미디어 시장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헨리 젠킨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헨리 젠킨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우리가 빵에 버터를 받으듯이 하는 거다. 빵에 버터를 받다. 스프레드 오브 미디어. 그러니까 하나의 미디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을. 그래서 우리 한국 언론에서도 많은 거 있잖아요. 거의특근 미디어 전략이라고 해서 뭐 자매지도 만들고 뭐도 하고 유튜브로도 하고 하잖아요.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장.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따지면 어떤 한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여러 채를 잔잔하게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스프레드 미디어 전략으로 따지면 어떤 한 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 오히려. 자, 왜냐?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매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막 평판을 하고 사람들이 막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언더 미디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내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내 돈을 지불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하이퍼 미디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접점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뭐 네이버 이제 댓글 관계되는 건데, 이 부분은 앞서 나왔어야 되는데 슬라이드 뒤에 나왔는데 넘어갈게요. 자, 보수의 네이버 댓글은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댓글의 인공지능 그 맥락에서 얘기하자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 최근에 혹시 대한항공 타신 분? 인천공항에서 없어요? 대한항공 터미널 대구 올라가면 저기 가야 돼. 버스 타는 거 지역 근데 여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촬영을 왜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서울행 버스 승차장이 있죠. 여기 이제 지방행 버스 승차장이 지방행 버스. 그래서 난 지방 가야 되잖아요. 지방. 우리 다 어떻게 지방에 있잖아요. 지방. 그래서 지방은 사실은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게 생존의 문제예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에서 대학교 나와서 대구에서 취직해서 대구에서 그러니까 애 키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발 좀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인구가 더 유출이 돼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나가라고 해요. 왜? 안 나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줄 알아. 서울 가면 아무도 대구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지방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서울에 강남대로 막히는 거에 걱정하고 있고 서울에 그렇죠? 지하철 사고 나는 거 걱정하고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제발 나가서 살아보고 대구까지 오면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방만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만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전략이. 그런 건 어떻게 하냐? 내가 지방에 떠났을 때만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대학원에 나오고 대학원에 나오고 직장생활을 조금 하다가 유학을 갔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직장생활을 좀 하다가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째 영남대학교 있는데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 보이거든. 그것도 한 2010년쯤 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채널에 그래서 아까 제가 군대로 가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지나라. 이 얘기는 이 채널을 왜 얘기하냐? 이제 우리가 이제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파괴적 혁신을 하라라는 얘기. 파괴적 혁신. 파괴적 혁신을 하라라는 것은 크리스 앤더슨이 아닌 겁니다. 앤더슨은 와이어드 편집장인데 갑자기 파괴적 혁신을 하라 저자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저자가 앤더슨이 아니라 크리스 텐슨 발음이 좀 그래서 파괴정신의 저자가 이 사람이 최고의 한 30판을 찍을 정도로 유명한 학자예요. 이 사람의 혁신 이론은 뭐였냐면요. 혁신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갑자기 없고 한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오냐? 기존에 있는 모든 기술들을 뒤엎는 그런 전복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한 10년 이상 벌써 15년 처음에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이상은 혁신의 표를 잡는 그런 크리스텐슨, 그렇죠? 크리스텐슨의 이론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정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지겹잖아요.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어떻게 주장하냐면 너무 도구주의적이다. 도구주의.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의 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정복하다시피 일어나가지고 도구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혁신을 바라봤다. 그러면 새로운 뭔가의 수단과 채널을 갖다 놓으면 다시 말해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바꿔주면 노트북 컴퓨터를 태블릿으로 바꿔주면 우리 회사의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져 이렇게 크리스텐슨의 주장은 그와 비슷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도구를 바꿔주고 기능을 바꿔주고 그렇죠?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냐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다. 뭐냐 조직의 문화를 바꿔야지 혁신이 일어나고 창의성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의 문화를 바꿔. 그 조직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고 다 알고 있어요. 혁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99%는 뭡니까? 멘탈, 사이코로지 1%는 지식이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99%의 혁신을 해야 되는 방법과 내용과 지식은 다 알고 있어. 근데 1%의 멘탈과 사이코로지 심리와 그게 없어서 그게 소위 말해서 문화로서 정착이 되지 않아서 생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스쿨라고 하는 데서 좀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도구적인, 기능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좀 더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데스크탑을 쓰는 사람도 혁신할 수 있고 노트북을 쓰는 사람도 혁신할 수 있고 태블릿을 쓰는 사람도 혁신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의 조직 내에서 문화적으로 정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 한 2번 들었는데 말을 너무 빨리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사람이 했는 이제 내용들을 좀 이제 봤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림을 이제 위작을 보고 그 다음에 오작을 보고 이런 것처럼 유튜브 강의 가서 해당 저자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이제 항상 들어보려고 이제 이게 또 책으로 보는 거하고 틀린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 문화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150분 같은 이런 작은 데에서 지방에서 우리가 또 지방에서도 우리가 뭐 메이저도 아닌데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연남대학 같은 곳에서 무슨 혁신을 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서울에 가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슨 서울에서 실리콘밸리 애들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위워크라고 하는 회사가 많은 회사냐면은 우리 공유 오피스 사무실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임대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위워크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파란색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급격스럽게 하죠. 손정이 속도에 그 손정이한테도 투자도 받았어요. 그러는데 같은 시기에 나왔던 스타트업,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우버 잘 아시죠? 뭐라 그래?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연두 파란색, 하늘색이죠, 하늘색. 그런 것처럼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에어비앤비하고 우버. 그렇죠? 근데 위워크만 저렇게 급작스럽게. 뭐 지방의 작은 언론사도 아니야. 세계적인 기업이야. 근데 투자도 소프트뱅크에 손정이한테도 받았어. 그냥 똑똑하다는 애들 다 모였어.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폭망 상태. 오히려 이런 거 FTV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OTT 같은 데에서 위워크의 아담 노이만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 회사를 말아먹었는지에 대해서 드라마까지 만들어냈어. 위크래시 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뭐냐? 결국은 혁신에 대한 문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도구도 좋았어. 그렇죠? 아는 것도 많아. 스펙도 좋아. 그런데 혁신에 대한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제 까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 영남대학교에서 제가 서울대 교수보다 강의 더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세계 지금 학술지에 편집 국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Eat, Sleep, Innovate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 이거 봐. 그러니까 이 회사는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제 3대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디어 이거 버브 이걸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네. 왜냐하면 인터넷 연예인들 그런 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소통하고 욕구 싶은 것을 애들한테 팬들하고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일종의 그 채팅 서비스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이제 오픈 뱅킹 시스템.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오히려 이 언어사보다는 이런 게 더 잘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요새는 뭐 앱 키면 자기 다른 거 연결시킬 것인가 많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픈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것도 뭡니까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었어. 긍정론은 은행이 전부 다 이제 그 시장 경쟁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은행들을 사용하기보다는 만약에 10개의 은행에 계좌를 있더라도 1개 은행을 통해서만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위너 테이크 올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오픈뱅크 그다음 비관론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쓰던 은행에 쓰고 말지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완성이 됐잖아. 그렇죠? 완성이 됐는데 이 시스템으로 완성됐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 강의를 한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픈 뱅킹의 그 이용자들이 상당수가 증가했더라고요. 상당수가 증가했어. 그러니까 결국 이 시스템이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탈이 안 일어난다고 해도 일어난다는 거야. 특히나 제 딸이 2016년도생이에요. 2016년도생.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이 제 딸과 같은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알파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알파 세대. MZ 세대당 알파 세대예요. 2010년대. 그래서 우리 유채영 기자는 2000년대생이었잖아. 그러니까 MZ 세대, Z 세대. 제 딸은 2010년대 일생인 그러니까 알파 세대.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잘파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자율화 세대는 특히나 기존 시중은행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 그렇죠?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 오픈 뱅킹 시스템이 지금의 그런 이탈이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블록체인 웹3가 오면 지금요 이 언론사도 똑같이 가는 거야. 왜? 하나의 언론사의 시스템만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가 가능하다는 거야,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이 언어보다가 다른 언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어보다 다른 언어. 지금 언론사가 아니라 출판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분야의 출판사인데요. 컴북스라고 하는 출판사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초창기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저자들을 모집했어. 네, 분야에 상관없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해당 책 한 반행본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반행본에서 사람들이 교재를 잘 선택 안 하는 거야. 요거는 A라는 책부터, 저 책은 B라는 책부터, 요거는 C라는 책부터. 이것을 알고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사집 역할을 하는 거야. 컴북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수들이 A라는 책의 A 책부터, B라는 책의 B 책부터, C라는 책의 C 책부터를 선택해. 그러면 자들이 복사 제본을 해줘요. 왜? A, B, C 책 전부 다 자기 출판사 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수작업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오면 결국은 상호 운영되는 거예요. 오픈 뱅킹처럼 지금 블록체인이 상호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뉴스는 어떻게 될까요? 대구 뉴스는 대구신문에서 가져오고 충청도 뉴스는 충청북도에서 갖고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새로운 포맷의 뉴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포털보다 훨씬 더 정교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정교한 서비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공급자랑 다른 서비스 지금은 이제 이런 거야. 월마트에서 했던 내가 했던 카트하고 있잖아요. 이마트에 했던 카트를 교환을 못하는 거야. 지금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지금 못 있어요. 제기자는 음악 스트리밍. 지니. 그럼 지니 하는 친구들. 그다음 유튜브 프리미엄 쓰면 유튜브 프리미엄도 유튜브 음악가 내잖아요.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 리스트를 상호 교차가 안 돼. 지금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시스템이 깔아주면 오픈 뱅킹처럼 훨씬 더 이제 바뀌게 될 것이다.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준비하려고 하니 앞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기자로 들어왔지 개발자가 아니야. 그럼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경영진에서 기자가 아니라 개발자를 뽑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자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계획서를 쓰든지 아니면 그런 회사를 설득을 해서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레퍼런스 쌓기 위해서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 회사들은 항상 레퍼런스를 필요로 하거든. 우리는 돈도 딴 데 가서 벌어올 테니까 대구신문하고 같이 했다는 그 레퍼런스 때문에 무료로 해주겠다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렇죠? 기업이랑 하는 것은 레퍼런스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어디랑 구축해봤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연구실에서 뉴스 통신 기능에서 웹3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대에 뉴스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 연구를 하고 하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한두 개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왔어요.
웹3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뉴스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소가 ETH로 끝나요. ETH. 이거는 닷컴으로 끝나는 여러분들의 구글 그런 크롬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접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ETH, 닷컴, .net, .co.kr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브라우저에서 이 주소에서는 안 들어가. 다른 브라우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또 인터넷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는 막 고에서 했던 뉴스 웹사이트예요. 뉴스 웹사이트. 근데 여기가 마치 초창기 1996년도 뉴욕타임즈 웹사이트 화면이에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건 이제 웹3 이제 뉴스 웹사이트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미디어는 앞선 세대의 콘텐츠를 먹고 자란다라고 했죠. 어떻게? 콘텐츠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폼에서 비슷하니까. 왜? 일단은 부모 걸 보고 따라하는 거야. 부모 걸 보고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구신문도 웹3 형태의 대구신문 홈페이지가 있는 게 좋겠죠. 혹은 이렇게 한 페이지 뉴스 사이트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나도 NFT -kr.eth라는 주소를 통해서 한 페이지 여기가 그 nft.korea.eth 들어가면 제 얼굴하고 떠요.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도메인 주소도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이더리움을 주고 샀죠. 현금을 주고 산 게 아니고 이더리움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이더리움 주고 산 거예요. 이런 한 페이지 뉴스 웹사이트들 그런 데 가면 회원가입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회원가입도 이제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한 명들에서 구독자들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거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언어사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이버 지금 뉴스 재평이 안 들어갔으면 지금 들어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왜? 이 재평이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요. 네이버가 언제까지 꼭지점 매수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제가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 왔을 때 다음이 최고였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 2004년, 8년쯤 돼가지고 다음에서 네이버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네이버가 거의 안 써요. 지금 우리가 7 네이버, 2 다음, 1 구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음은 거의 구글하고 비슷해지고 네이버도 지금 구글을 좀 뺏겼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국내 포털이 위기 상태야. 왜 위기였냐면은 국내 포털은 그러니까 내수시장을 보고 했는데 사람들이 내수시장을 봐서 안 쓰는 거지. 자, 이것도 기사가 운동으로 된 뉴스 사이트에 기사 공유 기능도 이렇게 있는데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방송에 대해서도 기사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새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이트들을 기존에 쓰는 브라우저에서 안 보이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새로 또 한번 또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크리스텐슨의 파기드 택시나오는 조금은 다른 맥락이 아까 전에 먹고 자고 혁신하라 하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기술은 최고점에 도달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의 경험을 최대화시키고 만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 고객들의 가치의 경험들. 이게 이제 중요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파괴적 혁신은 이미 파괴되었다. 기술은 정말 지금 끝까지 와버렸다고요. 파괴적 혁신이 파괴되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더 이상의 내놓을 요리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만족을 안 해. 그건 요리에 만족 안 하는 게 아니었어. 다른 거에 만족 안 하는 거였어. 결국 보니까.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신문을 더 잘 만들어 이거보다 또 사람들은 왜 만족하지 않을까요? 구독자들은 신문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해줄 건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자주 인용되는 사례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고 있을 때 타임워너라고 해서 케이블 TV 쪽에 아주 그러니까
유명한 그 대사거든요. 이 제프 CEO였던 이름 뭐였어요? 제프 뷰캐스트 이 사람이 이제 그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기 하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지금 넷플릭스가 하듯이 했더니 뭐 이런 그런 서비스가 어떻게 알바니아 군대를 비유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알바니아 군대도 한테서 좀 모욕적인 거일 수 있겠죠. 그런 작은 DVD 대리업체가 어떻게 그 많은 콘텐츠를 공급하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결국 이 말을 했던 타임워너는 넷플릭스의 절반 가격에 매각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조롱했던 사람인데 자기 회사는 오히려 넷플릭스에 매각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사례는요, 저는요 정말 많이 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자동차하고 그러니 했는데 결국 혁신 앞에서 무너지고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회사들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 신호 펄스를 정말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이 워런 버핏. 이 워런 버핏 1930년대생이야. 워런 버핏 1930년대생인데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할지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 몇 개가 있을까요? 2,100만 개가 있어요. 2,100만 개인데 지금 한 개 가격이 우리 돈으로 지금 3,5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은 25달러, 한 3만 원 주고도 사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다 사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아니에요, 이 사람. 근데 이제 1930년대생이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크라우스 수밥이라고 하는 이 동료 사람도 몇 년생이냐? 1938년생이야. 38년생. 이 1930년대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40년대생들이 있어요. 1940년대. 이 1940년대생 중에서 아마 일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신 분인데 저희 멘토시고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구글에서도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 커즈 와이트라고 레이먼드 커즈 1940년대생 그렇죠. 근데 이제 1930년대생하고 비교하면 이 40년대생 이 사람들은 세계대전에 겪었잖아요. 세계대전에 그 다음에 겪으면서 세계대전의 그 비후파를 이제 겪어서 그런지 하여튼 좀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점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CEO들 1958년생 유동 국장님 같은 빌 게이츠 1955년생 스티브 잡스 1950년 아직까지 상당수의 많은 회사들에서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 1950년대생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생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제 아마존을 했던 제프 베조스가 있고요. 아까 그 세일스포스를 했던 1960년대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넷플릭스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CEO가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느냐예요. 1930년대 어떤 워렌 버핏의 이야기예요. 1950년대 그런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문화. 아니면 60년대생이 제프 베조스라든가 넷플릭스를 만들었던 그리고 아까 세일스포스 타임지 디지털 구독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넷플릭스는 이제 더 이상 동네 비디오게 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받아보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1950년대생의 빌 게이츠 세대들이에요. 빌 게이츠가 만들어낸 컴퓨터를 보고서 했죠. 그 빌 게이츠 세대하고 스티브 잡스 50년대생들의 문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저희 세대입니다. 1971년생, 제가 1971년생이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컴퓨터라는 디지털을 이제 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온 디지털은 아니야. 디지털 네이티브는 아니야. 그냥 디지털로 그냥 에듀케이티드 된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 71년생, 마크 앤더슨, 브라우저 그러니까 지금 구글 크롬이라든가 그런 거에 앞에 있는 선조, 레스테이프라고 하는 저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만들어낸 50년대생이 만들어내는 그 디지털의 문화를 교육받아서 디지털의 1세대들이 디지털에서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단지 싫어하는 것은 포지폰이 지금 완전히 이랬다 해서 투자에 상당히 곤란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대생의 문화들은 제가 잘 이해해요. 왜? 내가 거의 비슷하게 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굴까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해요. 이것도 70년대생들이죠. 구글의 세르게이 윙하고 에리 페이지. 그래서 저는 구글을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나 좌우한 문화가 많기 때문에 1973년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 빌 게이츠의 그 소위 말해서 키즈죠. 빌 게이츠의 스티브 잡스의 키즈.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1980년대생들이 나와요. 80년대생들. 이제 나옵니다. 80년대생들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뒤에 잠깐만 보는데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언 체스피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80년대에 대표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80년대생들만 하더라도 이제 70년대하고는 좀 이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요새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90년대생들, 70년대생들의 그런 아들, 딸들이지. 정상적으로 결혼했다니까. 그렇죠? 그게 이더리움을 만든 비타린 부테리 93년생이에요. 94년생. 그 다음에 비타린 부테리하고 같은 세대에 있는 유니스왑이라는 걸 만들면서 지금 대박이 올라는 친구죠. 이 친구도 회사 다니다가 회사가 잘 안 됐어. 그래서 해가지고 뭘 공부했냐면은 비타민 부테릭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코드들을 공부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짰죠. 유니스왑이라고 해서 그래서 연도생은 거의 비슷해요. 90년대생이에요. 94년생이고 이 친구는 92년생이고 오히려 이 두 살 어리네요. 비타민 부테릭. 그러니까 70년대생의 디지털 세대 20년 뒤에 확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혁신의 문화를 하는 것은 그 세대마다 이게 사실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구성도를 보니까 대구신문은 미래가 밝네요. 지금 왜? 지금 50년대생이 국장가, 그 다음에 70년대생,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생으로 넘어오지고 오거든요. 20년 텀으로 이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성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90년대생. 지금 문화적으로도 아시다시피 BTS 90년대생.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되면 이제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IT 회사의 네이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생 임원으로 이제 등장하잖아요. IT 회사는 좀 빠르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이게 최근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향력 있는 저스틴 비버 29살, 해리 스테이 29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문화에 맞춰가지고 조직 문화가 변경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혁신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까 그 오픈 AI 챗GPT를 만들었는 친구 샘 아이트만이라는 친구도 마크 주커버가 80년대생들이었어요. 80년대생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80년대생들이 CEO가 되면 그 다음에 90년대생들이 더욱더 활개를 치겠죠. 활개를 치겠지. 훨씬 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만약에 이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문화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 중요한 시스템인 거죠. 제가 50년대생을 얘기했더니 국장님 나가버렸잖아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연구소에서 제 연구실에서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제 특강도 하고 분석도 하고 오늘도 여기 두 분이나 저기 1월인데 같이 왔어요. 왔고 그래서 대구신문에 오늘 제가 일요일날 이제 오게 됐는데 저도 일요일날 강의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보면 일요일날 강의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대구신문에 공장님과 특별한 이유가 저도 하는 것수가에서 그런 인연으로 오늘 일요일날 오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